네. 어, 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가볼게요. 자, 나는요, 제목이, 비디오 아트죠. 주제, 마찬가지, 비디오 아트 분석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볍게 가보겠습니다. 자, 자, 기술 발달과 아방가르드 예술의 영향으로 기술 발달 플러스 아방가르드 예술 가지고, 자, 뭐가 나와? 비디오 아트가 나와. 자,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카메라에 촬영한 영상을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상영하는 방식이 기반한 미술의 한 갈래이다. 까지 끊고, 자, 비디오 아트의 정. 이 문단. 비디오 아트는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어 그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자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자, 일단 비디오 아트가 등장한 배경을 보시면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고, 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비디오 아트다.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텔레비전 보급이 되고요. 1960년대 미국 중심 텔레비전 보급이 대중문화를 확산시켰고요. 자,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상은 국가나 기업의 국가 이념이나 상업적 가치 흥미 위주로 구성되었고, 자, 대중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가 보급되고요.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캠코더 아시죠, 님들? 캠코더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캠코더 이전에도 비디오 카메라가 또 따로 있었거든요, 님들. 그래서 메시지를 자,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체크해야 되는 건 이전에는 이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보급 이전에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던 대중이 이제 적극적인 생산 소통 주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서 기존 예술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창작자와 관람객의 상호소통을 지향합니다. 비디오 아트의 지향점은 바로 요거 세 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비디오 아트 등장 배경과 특성. 자, 3문단. 비디오 아트 유형은 형태를 기준으로, 자, 지금은 이제 비디오 아트 유형에 대한 이야기겠죠. 첫 번째 비디오 영상과 두 번째 설치 비디오로 나뉩니다. 비디오 영상은 맥락 없는 이미지, 빈 화면 등의 실험적 이미지, 비판적 내용을 담아 만든 영상 자체를 의미합니다.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아트가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설치 비디오는 영상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사물의 장치와 결합해서 제작한 설치물입니다. 설치 비디오는 보통 예술가가 텔레비전의 일반 소통적 특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기계 장치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 왜곡해서 변형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 또 예술가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서 작품의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도록 변화하도록 만든 것. 이렇게 비디오 아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비디오 아트의 유형.
자, 네 번째 문단. 비디오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 첫 번째. 작품이 이미 완성된 것이라는, 완결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우연한 사건의 개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관람객의 역할을 예술, 그러니까 단순한 감상자에서 예술작품 완성의 주체로 바뀌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 끊고 비디오 아트의 의미. 이렇게 되고요. 자, 내용 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또 안 움직이는. 제가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다르게 적거나 막 그러면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비디오 아트에 대한 이야기 하죠. 음. 자, 비디오 아트는 기술 발달과 아방가르드, 예술의 역량으로 비디오 아트가 등장하고요. 자, 그러니까 가와 나 지문이 있을 때 가의 역량으로 나가 등장했다면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비디오 아트는 밑에 그대로 정의는 적어주셔야 되겠죠? 비디오 아트의 정의.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를 활용해 상영하는 방식에 기반한 미술의 관련. 여기서 상영이 중요합니다. 상연으로 바뀌어 있으면 안 돼요, 얘들아. 글자 하나 바꾸는 거 엄청 큰 차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문단 가볼게요. 비디오 아트의 등장 배경이 어떻게 되냐? 초반에 자, 미술이 대중문화에 의해서 위축돼서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그 위축 방향이 어떻게 되냐? 자, 1960년대 미국 중심으로 얘를 빼먹었네. 자, 뭐가 일어나나 했더니 텔레비전 보급이 일어나고 저희 이제 텔레비전 기니까 그냥 TV로 할게요. 그래서 대중문화가 확산됩니다. 그리고 대중문화가 확산돼서 자, 뭐가 미술이 위축되고 음, 대안으로 제시된 게 비디오 아트죠. 등장 배경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문에서는 순서를 조금 꼬아가지고 던져놨거든요. 근데 요거 체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거, TV 방영 영상.
자, TV 방영 영상은 일방적 편성이었고 일방향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은 뭐야? 국가 이념, 음, 상업적 가치, 그러니까 광고죠. 그리고 흥미 위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방적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대중의 역할. 수동적 수용이라고 적을게요. 자, 요거 한번 포인트 잡아서 캐치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요 상황에서, 자, 사건이 전환되는 일이 발생하죠. 이번에는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가 보급됩니다. 이게 다 비슷한 것이 어떤 그게 있냐면, 개인 채널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제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잖아요. 이런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방송국의 일방향적 소통 방향에서, 어, 그 시청자들이 다시 방송을 올릴 수 있는 쌍방향적 소통 방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댓글창도 있고요. 이런 맥락들이 있어가지고, 유사한 지문으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유튜브라는 말은 쓰지 않죠, 사실. 유튜브란 말은 쓰지 않지만 뭐 이제 그런 밈에 대해서 다뤘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를 보급해서 자, 좋은 점 누구나 그다음에 첫 번째 누구나, 두 번째 저비용으로, 세 번째 쉽게 뭘 할 수 있다. 영상 촬영과 배포가 가능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중은 무엇을 했나? 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생산하고 소통하게 된다. 자, 요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대중들의 역할이요. 자, 여기서 드디어 비디오 아트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까지가 위에 제가 체크했던 요게 저 화살표 짝짝짝짝짝 돼 있었던 게 비디오 아트가 요런 방식으로 사회적 배경이 있었고 그 비디오 아트의 탄생의 디테일한 어떤 맥락은 요렇게 흘러가는 거다라고 밑에 필기를 따로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비디오 아트가 탄생해서요. 자, 이 비디오 아트에는 첫 번째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이 보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시공간적 제약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 창작자 관람객의 상호 소통이죠.
자, 3문단 가볼게요. 자, 비디오 아트는, 자, 첫 번째 비디오 영상이 있고요. 비디오 영상은 말 그대로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영상 자체입니다. 내용은, 자, 맥락 없는 이미지. 빈 화면 같은 거. 약간 실험적 영상이죠. 또, 비판적 내용의 영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맥락 없고 빈 화면을 던진 실험적 이미지거나 비판적 내용의 영상을 넣은 게 비디오 영상이다. 자, 그리고, 설치 비디오는요, 영상을, 음, 다양한 사물이나 장치랑 결합하는 거. 음, 결합해서 제작한 설치물이다. 이 설치 비디오 안에는 내용, 첫 번째, 기계 장치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변형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 이 케이스의 의도는 TV의 일반적 소통 비판이죠. 일방향성 전달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설치 비디오 두 번째, 어, 작품이, 어,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것. 요 케이스는 변한다는 게 키워드가 되죠. 자, 4문단, 네 번째 문단. 그래서, 비디오 아트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 음, 작품이 완결된 이미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sorry, 왜 안 지워지? 최선을 다해서 지웠는데 안 지워졌다. 오케이. 완결된 영상, 음, 완결된 것, 여기에 고정관념이고요.
여기서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우연한 사건의 개입으로 변화 가능. 그러니까 자, 요 케이스가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에 해당하고 요 케이스가 언제나 변화가 가능하다에 해당하겠지. 위에 문단에 있었던 내용을 사문단에서 정리했죠. 즉, 음, 이 맥락에서 우리는 관람객의 역할 변화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상자에서 예술 작품 완성의 주체로 바뀌죠. 이게 딜레이가 좀 생기네요. 자, 다음 지문은 해수 담수화 기술의 발전 동향이죠. 뭐 못한 거 있나요? 네. 가도 되나요? 네. 해수 담수화 기술 발전. 동향. 음, 주제, 해수 담수화 기술 종류와 발전 동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1문단. 최근 인구 증가, 기후 변화로 자, 인구 증가랑 기후 변화 때문에 뭐가 생겨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문제 상황이 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이 해수고요. 염분 없는 물의 담수는 2.5%입니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은 해수다. 그리고 담수는 2.5%밖에 되지 않는다. 자, 담수 중에서도 빙하 지하수 제한하면은 인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조금밖에 없다. 따라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여러 기술이 연구되어 왔다.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담수화 기술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까지 끊고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한 해수의 담수화 기술 연구. 자, 이 문단. 자, 먼저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인 다단 증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네요. 자, 다단 증발법은 물의 상변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자, 이 상변화 원리는 가열된 해수를 수증기로 변화시켜 응축해서 담수를 얻는 방법.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뭐 하는 거야? 바닷물 끓여가지고 증발된 증기를 다시 물로 만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다단 증발법의 설비는요. 해수가열기, 진공유지장치, 직렬로 연결된 여러 증발기가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수는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먼저 통과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과정 보이죠? 이 과정 순서대로 제시할 수 있으면 좋아요. 서술형 나온다면, 여기서 서술형 나온다면 이 과정 순서대로 제시하는 거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해수 가열기 내부로, 자, 먼저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 통과하고, 자, 해수 가열기 내부로 이동하고요. 해수 가열기는 고온 증기로 해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해수 가열기의 역할 체크. 자, 그리고 이 가열된 해수는 증발기들의 합으로 역순으로 통과한다. 자, 해수 가열기 내부에서 해수가 가열되고 얘가 증발기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증발기, 이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할 때 증발기의 내부는 진공유지 장치에 의해서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한다. 해수에 끓는 점은 대기압이 낮을수록 해수에 끓는 점, 자, 대기압이 낮을수록 낮아진다. 해수에 끓는 점은 대기압이 낮으면 낮아진다. 맞지? 우리 이거 배웠잖아. 그 기압 저 올라가면은 뭐 산 위에 올라가면은 밥 하기 힘들다 뭐 이런 소리 들었잖아. 과학에서 맞지? 자, 증발기로 진입한 해수는 순간적으로 끌어올라 수증기로 바뀝니다. 가열된 해수가 증발기를 통과하고, 자, 증발기를 통과하는 순간 훅 바뀌어서 수증기로 바뀌고요. 자, 이렇게 바뀐 수증기는, 가열기 안에서 바뀐 수증기는 이제 어디로 가? 자, 필터를 통과하면서, 해수가 제거되고, 순수한 수증기가 되면서 설비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화살표. 또 나중에 정리 따로 해드릴게요. 순수한 수증기는 증발기 상부의 냉각관으로 가게 되고요. 이게 혹시 복잡하지? 그래서 이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냉각관에서 응축돼서 담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가 지금 지나가는 공간, 제가 한간편을 한번 꺼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해수가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 먼저 지나가고요. 해수 가열기 내부 지나가고요. 이 가열된 해수가 어디로 가냐? 증발기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하고요. 이 증발기의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한 해수가 필터를 통과하게 되고 필터 통과하면서 설비 밖으로 갔다가 설비 밖으로 나간 수증기가 증발기 상부의 냉각관으로 갑니다. 순서 이해되죠? 자, 딱 얘가 지나간 공간만 체크하십니다. 자, 그리고 해수는 증발기를 거칠수록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요. 어, 증발기를 거칠수록 염분 농도 높아지고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근데 증발기의 내부 압력 또한 더 낮아진다. 끓는 점도 떨어지니까 해수는 계속 수증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증발기까지 담수가 계속 생산. 그래서 다당 증발법은 해수를 끓여 수증기만 얻는 방식이라서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점이죠. 담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인 다당 증발. 이제 3분단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2세대 해수 담수화 가볼게요. 역삼투법인데요. 역삼투법은 자, 반투막을 이용해서 해수의 담수를 얻는 방법이죠. 같은 양의 담수와 해수 사이에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을 설치하면 자, 이 원리 체크해 볼게요. 이거 위에 거는 원리가 중간중간 단계별로 있어가지고 이제 빨간색 체크를 안 했는데 요거는 음, 같은 양의 담수와 해수 사이에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을 설치하면 염도가 낮은 담수에서 염도가 높은 해수 방향으로 물 분자가 옮겨가는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 삼투 현상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어. 자, 이런 담수에 작용하는 힘인 삼투압을 활용해서 자, 우리가 담수를 얻어내는 거고요. 여기서 압력 펌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합니다. 해수에 있는 물 분자가 반투막을 거쳐서 담수 방향으로 이동해서 담수가 생성되죠. 이걸 우리가 역삼투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역삼투법의 단점은 뭐냐면 반투막의 오염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담수 생성 효율이 저하된다. 오염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수의 수질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전처리 과정인데요. 해수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역삼투압법은 담수 생산 효율은 높고 에너지 소비량은 적은데 여전히 높은 압력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문제가 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담수 그 다당 증발법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거지. 에너지 자체를 적게 쓴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보면 말이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인 역삼투법이 있어. 그래도 1학년 행복하지? 짧잖아. 독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짧잖아. 맞지? 3학년 거 한번 볼래? 비줄게. 보면 되지? 근데 2학년 거만 하는 거구나. 2학년 거? 음. 2학년 게 많다고? 음. 3학년 거 한번 보입시다, 그러면. 네? 불가능합니다. 일단, 너네가 여름방학 때 풀 수트 지문 한 요 정도 되죠? 자, 내용 정리한 요 정도 들어갑니다. 요거 짧은 거네요. 좀 긴 거 보여드릴게요. 네. 네? 소리가 시끄러울 거든요. 푸셔야 돼요. 여름방학 때 좀 어려운 거 맞아요. 지문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아요. 내용이 이해 안 돼요. 그래도 보셔야 돼요. 그게 모의고사에 나오는 개념이고 올해 봐야 내년 것도 건드릴 수가 있어. 내년은 무조건 여름방학 때 푸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독서 교과서 쓰는 학교 몇 학교 없습니다. 자, 독서 교과서 안 써요. 수특 써요. 대부분 2학년 때도. 보이시죠?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런 지문이 있는데요. 이거 반도체 지문인데 뭐 필기 한 요 정도 제가 그림도 막 그려가면서 난리구실 치는데 네 끝이 안 나죠? 요 정도. 네.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 이거 진짜 1학년은 완전 개꿀. 실제 모의고사 갑시다 그래. 23년 수능 모의고사 지문 한번 볼래요? 보이십니까? 이 한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보이시죠?
요것도 짧은 지문인데 한쪽으로 안 끝나고 오른쪽 넘어가죠. 이 지문 좀 다들 어렵게 생각했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요거 지문 보시면 다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지문 엄청 짧은 거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고1 지금 이런 짧은 지문을 할 때 독서를 제대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문단 간의 연결 관계 오케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독서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국어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있는 개념이 저 마지막이랑 연결될 때가 있고 느닷없이 이게 아까 어디 나왔었는데 싶을 때가 있고 막 그렇거든. 그거 연결 빨리빨리 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그게 느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게 되고 등급이 점점 떨어진다. 내가 몰라서 내가 모질해서 내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연결시키는 순간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렇거든. 그거를 이제 국어쌤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타고난 감각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노력이 언제 있었어야 했냐? 초등학교 때 독서를 함으로써 있었어야 했는데, 초등학교 때 미친 듯이 책 많이 읽은 놈 아닌 이상은 요 과정 하면서 독서 지문 분석 계속 해가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제가 푸는 모든 지문의 독서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필기해 준 대로 분석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쉬운 지문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유독 이해가 안 됐고, 유독 어려웠던 지문은 요거 혼자서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좀 제대로 돼도 무슨 일이 발생하냐. 요게 제대로 되면은 국어 성적 오르는 거는 둘째 치고 놀랍게도 타 과목 성적이 다 올라요. 제 목표는 너네 국어 성적만 올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과목 성적이 국어 실력의 향상으로 인해서 모든 과목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목표예요. 속도가 빨라지면 양을 많이 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어,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양을 소화하는 친구가 당연히 치고 올라가요. 1학년 때는 큰 차이 안 납니다. 솔직히 1학년 때 1등급이랑 1학년 때 5등급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1등급, 5등급 한 끗 차이예요. 누구 이제 알잖아. 맞지? 근데 3학년 때는 차이 커요. 1등급, 5등급 차이 어마무시해요, 3학년 때는. 그 어마무시한 차이가 적을 때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게 내 목표예요. 제 목표, 너네 수능 98% 이상 받는 겁니다. 1등급이 목표가 아니에요, 제 목표는. 98% 받으셔야 돼요. 왜 98%인지 알죠? 국어라도 서울대 가는 성적 만들자는 겁니다. 2% 안에 들어야 서울대 원서라도 써보거든요, 님들. 국어라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국어 먹고 들어가면 진짜 편해요. 제가 그걸 느꼈단 말입니다. 국어 항상 1등급 받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나는 흔들림 없어. 나는 내가 발로 쳐도 국어 1등급 받아. 이런 마음 딱 생기잖아. 너무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공부도 편해요, 얘들아. 그거 우리가 1학년 때 만들어 놓자. 할 수 있어요. 왜냐? 해야 되니까요. 자기 안녕. 아, 혹시 조금 이따가 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오나요? 아, 근처에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해수 담수화 가볼게요, 님들. 이렇게 짧은데 어렵지 않잖아요. 자, 해수 담수화 첫 번째 문단. 자, 인구 증가, 기후 변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요. 음, 지구상 물 대부분 해수, 담수 적음.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기술이 필요하다. 요 정도 내용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단. 자, 먼저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을 다뤄볼게요. 먼저 해수를 담수로 바꾸기 위해서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 아주 단순한 원리를 활용하고 원리는 단순한데 과정이 복잡하죠. 자, 다단 증발. 말 그대로 다단, 여러 단계로 증발을 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단 증발법의 원리는요. 물의 상변화. 상변화는 뭔지 알지? 고체, 액체, 기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열된 해수를 수증기로 변화시키고 응축시켜서 담수를 얻는 방법이죠. 자, 여기서 설비가 뭐가 필요하노 했더니 해수 가열기 있어야 되고요. 진공 유지 장치 있어야 되고요. 직렬로 연결된 여러 개의 증발기가 필요합니다. 증발기 하나 아니에요. 여러 개입니다. 자, 과정 가볼게요. 일단 해수가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출발하노 했더니 증발기 내부 냉각관으로 출발을 하죠. 자, 이 냉각관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노 했더니 해수 가열기 내부로 갑니다. 자, 해수 가열기에서 해수 가열기는 무슨 역할을 하나 했더니 고온의 증기로 해수 온도를 끓는 점 이상으로 만듭니다. 해수는 110도씨에서 끓어요. 이상으로 높이는 역할. 자, 여기를 통과하면서 해수는 가열되죠. 가열된 해수가 만들어집니다. 얘들아, 자, 동그라미 하는 거는 해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네모하는 거는 해수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자, 동그라미, 네모 구분해 주세요. 지금 제가 좀 비슷하게 그리긴 하는데, 구분해 주셔도 됩니다. 네. 시험 먼저 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증발기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하죠.
자, 그래서 이때 증발기의 내부가 어떤 역할을 하나? 자, 증발기에서는 진공유지 장치에 의해서 증발기 내부에는 진공유지 장치가 있고요. 자,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합니다. 기압 떨어지면 뭐가 떨어진다? 그렇지. 대기압이 낮을수록 해수 끓는 점도 그냥 끓는 점도 떨어지죠. 떨어진다. 따라서 해수가 끓는다. 해수가 끓으니까 뭐가 생성돼? 그렇지. 수증기가 생성이 되겠지. 이 수증기를 냉각시켜서 우리가 담수를 얻게 되겠지. 이 생성된 수증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이제 해수가 가열됐고요. 이제 수증기 생성됐죠. 자, 여기서 수증기 생성된 거 보이시죠? 수증기 생성됐고 어디 갔노?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수증기가 어디를 필터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필터에서 미량의 해수가 제거됩니다. 그러고 어디로 가? 설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드디어. 자, 이제 여기서 필터 통과해서 설비 밖으로 나와서 순수한 수증기로 바뀌죠. 자, 얘는 어디로 가나 했더니 증발기 상부의 냉각관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응축 되면서 이제 수증기가 뭘로 바뀌게 된다? 그렇지. 담수로 바뀌게 된다. 자, 요게 전체 가정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수는요. 밑에 추가로 더 적어보자면 해수는 증발기를 거칠수록 이런 증발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수증기로 바뀌고 남은 해수들이 또 다음 수증기로 바뀌고 남은 해수들이 또 다음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거죠. 해수는 증발기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염분 농도 이제 수증기로 물이 증발하니까 염분 농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도는 계속 낮아지겠지. 근데 뭐도 증발기 내부 압력도 낮아지니까 음, 따라서 마지막 증발기까지 담수가 생성될 수밖에 없다 정도. 다당 증발법의 장점. 첫 번째, 수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주 큰 장점이지. 자, 두 번째, 대량 생산 가능하다. 근데 단점,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됐나요? 가볼게요. 3번 다. 자, 이번에는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 역삼투법을 다루게 되죠. 자, 역삼투법은, 자, 어, 반투막을 이용해서 해수에서 담수를 얻는 겁니다. 반투막이 뭐지?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원리 어떻게 되노? 했더니 같은 양의 담수와 그리고 해수가 있어요. 자, 이 사이에 뭐를 설치해? 반투막을 설치해요. 얘는 뭐만 통과할 수 있어?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어. 자, 이 물 분자는요, 처음에 어떻게 움직이노 했더니, 염도가 낮은 담수에서, 자, 어디로? 염도가 높은 해수 방향으로 옮겨가게 돼요. 음, 음, 음. 죄송해요. 이렇게 적을게요. 염도 낮은 곳에서 염도 높은 곳으로 움직이게 되죠. 뭐가요? 물 분자가요. 요게 물 분자 이동이죠. 이걸 저희가 뭐라고 하노 했더니 무슨 현상? 삼투 현상이라고 하죠.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물 분자가 이동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추가하냐 했더니 압력 펌프라는 조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압력 펌프를 사용해서 삼투압의 압력은 담수에서 해수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물 분자가 어디서? 해수에서 담수로 이동하게 돼요. 거기서 하셔도 되고, 가운데서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케이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역삼투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물 분자 이동이 해수에서 담수로 가게 되면, 자, 이 담수, 물 분자 담수 양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된다? 담수가 생성되게 된다. 자, 요 케이스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반투막의 오염에 따라서,
자, 반투막 밑에 여기 위에다가 적을게요. 오염 정도에 따라 효율이 달라짐. 자, 따라서 뭐가 중요하다? 해수 수질 중요하다. 일종의 반투막이 필터 역할을 하는 거지. 염분은 통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수질이 중요하니까 무슨 짓을 한다? 점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점 처리 과정은 이물질 제거 과정입니다. 자, 장점은요. 어, 생산 효율은 높고요. 에너지 소비량, 자, 낮습니다. 이거 둘 다 다당 증발법에 비해서 라는 게 중요해요. 자, 단점은 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마찬가지 다당 증발법에 비해서입니다. 이거 우리 안 했던 게 있네요. 사문단. 해수 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설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많은 연구 비용을 투자해서 노력하고 있다 정도 체크해서 사문단 끊고 해수 담수화 기술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문단 해수 담수화 기술 에너지 소모 적은 방식으로 발전 정도만 체크할게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노력이 지속된다 정도만 캐치해 주세요. 가보게. 법을 사랑하죠. 문법, 한글 맞춤법, 답법입니다. 오늘 또 어리르의 문제 마칠 때 받아가십시오. 자, 법의 효력 제목. 주제. 잘 가, 이쁘니. 집 가서 공부해. 발생 근거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른 법의 효력. 자, 첫 번째 문단, 법의 효력이란,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그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힘. 자, 이때 말하는 타당성이란 법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고요. 타당성을 가지려면 국민과 법이 추구한 정의가 일단 같아야 되고, 첫 번째 조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법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용성은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게 하는 강제력이다. 실용성 없는 법은 법을 이행하도록 실제적인 힘이 없어서 법으로서의 효력도 없다. 자, 실용성이 없으면 공동체 법으로 효력이 없다. 법은 타당성, 실용성을 모두 있어야 효력이 있다. 자, 효력을 갖춘 법이 미치는 범위는 시간, 사람,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이 미치는 범위에 시간, 사람, 장소로 구분하는 자. 여기까지 끝. 법의 효력의 정의와 법의 효력 발생의 근거. 효력을 갖춘 법이 미치는 범위. 자, 이 문단 마음대로 좀 안 움직이네. 내가 계속 뻗네. 이렇게까지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네. 자,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의 자, 첫 번째 이제 시간을 이 문단에서 다루겠지. 시간적 효력은 법의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 출거 보자.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소멸은요, 폐지일이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소멸되죠. 마찬가지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국법의 내용과 상충된 신법이 시행됐을 때 국법의 효력이 소멸된다. 자, 법의 효력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 시행 이전 발생한 상향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면 첫 번째, 신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네, 죄송해요. 1번 삭제할게요. 그런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국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없어졌잖아. 뭐고 뭐더라? 그 사건 사람 죽였을 때그 공소시효 없어졌잖아. 근데, 공소시효가 없어졌음에도 지금 공소시효가 없어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법의 시간 좀. 3문단
이번에는 법의 인적 효력, 그러니까 사람한테 어떻게 적용되냐. 자, 한 사람에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관한 문제다. 여기서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속인주의는 국적에 따라서 장소랑 관계없이 적용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들어 있는데 이건 다 그 쉬운 내용이라서 가볍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데, 속인주의를 적용하면은, 자, 문제가 뭐냐면 속인주의의 문제는,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범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나온 게 속지주의죠. 속지주의는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국법을 적용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범죄 저질렀을 때 우리나라 법. 근데 주한 외교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을 준수해야 되지만 면책 특권 때문에 외외적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잖아. 선생님 고3 때 2002년 때 처음 촛불 집회 생겼다고. 그래서 그 촛불 집회 생겨가지고 선생님 막 그 뛰쳐나가가지고 서면에서 막 촛불 집회하고 가장 처음 생긴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 선생님 참석하고 그랬었다고. 그땐 진짜 종이컵에 촛불에 종이컵 이렇게 낑겨가지고 촛농 손에 안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 한 번씩 준비하고 막. 그, 그때 왜 촛불 집회 일어났냐면 미군이 탱크로 효순이랑 미순이라는 중이 여학생을 친 거야. 걔네가 즉사했어. 아니다. 즉사가 아니고 한 명은 즉사했고 한 명은 살아있었는데 미군이 그냥 뺑소니 치는 바람에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던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그 미군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어. 어, 그래서 열받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반미 정서가 확대됐는데, 그냥 그렇게 유야무야 묻히려고 하는데 중고등학생이 불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럴 수 없다. 우리 친구들을 죽였는데 그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촛불 집회가 일어난 거거든. 근데 곧 월드컵 때문에 묻히게 됩니다. 네. 2002년 월드컵이 많은 것을 묻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속인주의에 해당해. 걔네는 미국 애들이었거든. 그 미군 탱크였잖아. 미국 애들이었거든. 그러니까 걔네가 미국 법 적용을 받아서 이제 미국 가서 그 재판 받아야 되는. 근데 미국은 알지 변호사 잘 쓰면 다 풀려나는 거. 자,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치해법권에 해당하는 거지. 오케이? 자, 법의 인적 효력. 법의 장소적 효력 가볼까? 법이 어떤 공간에 적용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다. 법은 우리 이거 외웠잖아.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영공에 걸쳐 적용된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도시계획부 중 일본 조항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있다. 뭐 그린벨트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여기까지 법의 장소적 효력 됐을까요? 근데 진짜 아까 그거 보다가 너그 거 보니까 진짜 짧다. 쉽다 쉽지? 아니야?
자, 법의 효력 가볼게요. 첫 번째 문단. 빨간색으로. 법의 효력은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이, 자, 타당성, 실효성을 바탕으로 음,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것. 자, 요때 타당성은요. 파란색으로 그집어낼게.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사기. 자, 이 타당성이 실현되려면 첫 번째,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법이 제정돼야 돼.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실효성 체크해 볼게요. 실효성은요,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게 하는 강제력입니다. 자, 실효성이 없으면 공동체의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타당성과 실효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범위를 구분할 때, 자, 법의 범위는 시간, 사람, 장소로 구분 가능하다. 자, 이 문단. 법을 시간으로 구분할 경우, 음, 시간에 따라서, 자,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효력 발생. 시행의 규정이 없으면, 음, 공포날로부터 20일 경과 후 자동 발생. 자,
폐지는 어떻게 되냐? 폐지는요,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어, 폐지일 이전 음, 법 자체가 폐지되면 마찬가지 폐지의 규정이 없을 경우 국법과 상충되는 그러니까 상충된다 부딪히는 신법 시행 시 국법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자, 요렇게 체크해서 법의 효력이라는 건 시행 후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 왜요? Y란 뜻이디. 소급 적용 경우 음, 신법 이전, 신법 시행 이전 취득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근데 어 근데 국법에 시간적 효력이 남아 있을 경우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예외적이다. 요런 내용이었고요. 3문단 법의 인적 효력. 인적 효력이라는 건 사람에 대한 건데요. 한 사람에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 자, 첫 번째 속인주 있죠? 음. 자, 장소와 상관없이 목적에 따라 적용. 속인주의 문제점은 다른 나라 영토 주권을 침범할 수 있다. 두 번째, 속지주의. 음. 그래서 속지주의는 국적이 상관없고 장소에 따라 적용하죠.
근데 요 케이스는 면책 특권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사문단, 법의 장소적 효력. 요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거라고 이야기했죠.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전체 영역에 영토영의 영공에 걸쳐 적용. 예외로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있다. 도시계획법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